26일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비와 함께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 또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산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만한 소식이 많습니다. 팽신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에 사기 범죄 같은 여러 의혹이 나온 전청조 씨가 오늘 새벽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또 배우 이선균에 이어서 이번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소식 포함해서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그리고 주식시장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볼만한 영화 이야기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한 상클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그리고 안태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죠. 첫 번째 이슈가 그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 예비신랑 논란 관련해서 아침에 새롭게 들어온 소식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의혹 증폭, 예비신랑 체포입니다. 남현희 씨의 예비신랑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 누가 경찰에 신고했느냐? 바로 남현희 씨의 가족이었는데요. 어머니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남현희 씨가 그 여성조선 인터뷰를 통해서 전청조 씨랑 결혼을 할 거다라고 공개를 한 뒤에 뭐 여러 의혹이 나왔습니다. 근데 남현희 씨의 어머니가 전 씨를 신고한 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전 씨는 최근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가 머물고 있는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 씨가 오늘 새벽 1시 9분쯤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서 여러 차례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 씨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적용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 씨랑 전 씨 사이가 이제 좀 완전히 틀어져 보이는데요. 네. 체포된 전 씨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전 씨는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6시 20분쯤에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경찰 측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했고 또 본인이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에 석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CCTV와 전화 내역 등을 확인해서 실제로 스토킹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뒤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중에서도 이제 성별 논란 이것도 좀 있는데 경찰이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좀 해줬습니까? 네, 전청조 씨를 체포한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가 밝힌 내용을 보면 전 씨가 여성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전 씨가 20대 여성이다라는 겁니다. 전 씨가 여성이라는 건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전청조 씨의 과거 녹취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 씨가 과거 남자친구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라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네, 오늘 체포가 됐다는데 체포 후에 이제 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으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언론에도 네. 질의에도 그렇게 응답을 해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중들이 이 논란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이 전청조 씨가 과거 여러 뭐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또 남현희 선수도 결국 그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남현희 씨도 지금 속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네.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드러난 걸 보면 피해자였던 셈이네요. 네, 여성조선 최초 인터뷰에서 알려진 재벌 3세 이건 아닌 걸로 이제 보이고요. 예. 실제 전 씨는 2020년 5월에 사기 행각이 들통나서 2년 3개월형을 받고 구속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강화도에서 태어났고 축산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또 과거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과거에도 남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을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였다라고 이렇게 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아, 판결문에 그렇게 나왔군요. 남자 네. 행사를 한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남윤 씨와 결혼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재벌 3세라고 밝히고 또 승마를 했다라고도 했는데요. 특히 남윤 씨는 전청조 씨가 첫 만남 당시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와서 놀랐다면서 본인과 딸이 전청조 씨의 고급 주택에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참 궁금한 게 많은 상황입니다. 이 네. 전청조 씨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전청조 씨는 오늘 아침에 공개된 여성조선과의 그 추가 인터뷰에서 헤어지는 게 답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와 별개로 거짓 성별이나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해명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력했다라고 이 언론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인터뷰를 하고 이제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네. 해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황상 사기와 뭐 스토킹 피해자로 점점 확인이 되고 있는 이 남현희 씨 측 입장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남현 씨는 역시 그 같은 여성조선과의 추가 인터뷰에서 네.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라면서 그간 그 전청조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 전청조가 남현이라는 유명세를 이용해서 투자금 명목으로 남들에게 돈을 가로챘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어서 잡음이 앞으로 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여러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싹쓸이 열차표 외입니다. 열차표 이 수백만 원어치를 샀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열차표를 싹쓸이했다 정작 이용도 하지 않은 건데요. 애꿎은 일반 이용객만 예매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표를 몇백만 원어치를 샀다가 환불받는다. 뭐 단체 행사가 있어서 했다가 뭐 취소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 그러기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예. 열차표를 구매할 때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혜택을 노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 자, 신용카드 실적 채우기용 이런 걸로 보입니다. 또 이 마일리지는 일단 뿌려주고 나면 카드 사용을 취소해도 다시 회수할 수가 없는 이런 좀 맹점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한번 쌓이면 그 표, 기차표는 취소해도 쌓인 게 네. 그대로 남아있다? 일정 부분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좀 그래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KTX보다 수서발 고속철도 SR에서 이런 악성 환불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국회 교통위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SR에서 열차표 대량 구매한 뒤 구매 후에 월 500만 원 이상 환불은 10만 8천 건, 금액으로는 68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와. 월 500만 원 이상 환불한 게 10만 8천 건이 되는데 8천 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네. 열차를 타지도 않은 68억 원에 대해서 뭐 포인트라든지 네. 마일리지 이런 게 누군가에게는 적립됐고 그거 혜택을 누린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근데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SR 측은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고요. 근데 여전히 이런 대량 구매 그리고 대량 취소 포인트만 빼앗아가는 네.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SR은 지적을 받고 월 500만 원 이상 구매 금액의 70% 이상 환불하는 경우에 회원 탈퇴 등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러자 올 들어 월 500만 원 이상 취소하는 악성 환불은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네네네. 자, 그런데 100만 원 이상 환불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이라고 이제 그 처벌 기준을 해놓으니까 페널티 기준을 해놓으니까 100만 원 이상 대량 구매를 약간 쪼개서 살짝 그렇죠. 낮춰서 하는 네. 그런 꼼수가 또 늘어났다. 아, 이건 좀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괜히 애꿎은 진짜 필요한데 표를 못 구했다가 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네네.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애꿎은 승객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을 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전해주세요. 네,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태원 참사 1년, 대비 훈련은 쌍팔년도 물음표 이겁니다. 오, 네. 자, 무슨 얘기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태원 참사 대비 훈련 모습이란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쓰러지거나 압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 글쓴이는 이런 사진 아래에 상상을 초월한 대비 훈련이다. 지금이 쌍팔년도 시대인 줄 뭐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어제 뉴스로도 얼핏 본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진행된 훈련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진 속 장면은 서울시가 어제 오후에 건대 마세거리 골목길에서 진행한
다중운집 대응 훈련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꼭 필요한 훈련이긴 한데요. 예. 네. 댓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제정신인가 저런 기괴한 광경을 만들고라는 글도 있었지만 이런 연습 꼭 필요하다라는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참고용으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4월 6일 경찰청 기동대가 실시한 인파관리 시범 훈련인데요. 기동대원들이 골목길 옆 건물 옥상을 통해서 사고 현장에 진입을 하고요. 사다리와 그물망 로프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구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 훈련도 중요한데 이제 무엇보다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골목길에선 건물 옥상으로라도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다리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측 통행과 같은 기초 질서를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참 그리고 경찰이 10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요. 가짜 경찰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예, 예.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복을 입은 축제 참가자들 탓에 구조 활동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온라인 쇼핑몰에는 버젓이 경찰복 코스튬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겁니다. 단순히 빌려주는 것도 안 됩니다. 네. 경찰 제복 장비법에도 경찰 제복을 제조, 판매, 대여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어서 인파 속 고개 운전 경찰뜨자 연기? 연기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서울의 한 골목길에 검정색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들어섭니다. 인파 속에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운전 자체가 힘든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골목 진입로에 세워둔 차량 통행 금지 표지판까지 오.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주변 행인이 차는 못 지나간다라고 말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를 본 SUV 운전자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주변 행인의 손을 잡고 인파에 섞여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경찰에 딱 걸리고 맙니다. 지금 저기 모르는 사람 그냥 손잡고 갑자기 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야, 연기가 무슨 영화 배우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뭐 술 취한 상태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확답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마도 음주를 하고 또 운전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정말 살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음주하고 운전하는 거 제발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런 좁은 골목에서 사람 안 다친 게 천만다행입니다. 네네. 하지 말라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끝으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사진 촬영 불가. 웨딩업계 관행 물음표. 이번에도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봤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웨딩업계의 기이한 문화라는 글이 최근 SNS에 올라왔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웨딩업계의 기이한 점을 많이 본다. 특히 드레스샵에서 있었던 일화를 설명했습니다. 네, 돈 내고 드레스를 입어보려고 갔는데 옷 입은 상태, 그러니까 착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면 안 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어쩔 수 없이 일행이 손으로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저런 그림을 그려서 기록했다라는 우와. 내용입니다. 좀 외람되지만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라 그러니까요. 다행이긴 예, 한데 예. 아니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뭐 예비 신랑이 못 왔으면 네네네. 또 뭐 괜찮아 어울려 이렇게 좀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진을 못 맞아요. 찍게 하는 이게 거라면 좀 미리 게스트- 왜 입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도 결혼할 때 그랬던 거로 너무 기억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라.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결혼할 때. 사진을 찍으셨던 거죠? 저도 찍었었어요. 저도요. 네. 네, 좀 이상한데요? 네네. 저도 그랬는데. 납득이 저는 안 좀 됩니다. 오래됐지만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이상하네요. 여하튼 뭐 드레스 디자인 유출 문제 때문에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이라는데요. 막상 신부나 웨딩 플래너가 유명하면 예외로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게 더 이상합니다. 아니, 뭐, 유명인이 입으면 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니까 괜찮다는 건지 디자인 유출되면 안 된다고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황당한데요? 네,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서 저 역시 납득이 안 되는데요. 누리꾼들도 비슷한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갑질이다. 우리나라 혼인시장은 너무 기이하다라는 반응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제보해 주시면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카카오 개미들의 비명. 비명이 맞죠? 요새 상황 보면.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그래프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카카오 주가를 한번 볼까요? 2년 전만 해도 16만 9,5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3만 원대가 됐거든요. 네. 왜 이렇게, 카카오는 약간 대표적인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많은 리스크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장중에 한때는 17만 원도 봤었던 주식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4만 원도 깨져서 지금 3만 원대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으니까 반토막도 아니죠. 거의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인데 네. 왜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는가? 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최초 카카오에 대한 이제 비판, 지적이 나왔을 때부터인데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가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주식시장에는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엔터,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의 회사를 쪼개서 또 상장시키고 또 예. 상장시키고 또 상장시켰다. 그러니까 알짜인 주식 하나를 계속 쪼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복 상장 논란이 컸었기 때문에 아하. 주가 하락이 컸었고, 두 번째는 경영진들이 스톡옵션 받아서 떠났다, 이런 먹튀 논란이 있고요. 네. 최근 라인에서 이렇게 쫙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 것은 예.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기억을 혹시 하실까 모르겠는데 SM 엔터테인먼트를 놓고 이 카카오 엔터와 또 하이브가 하이브. 지분 경쟁을 했었을 때 네. 당시에 이제 좀 어렵지만 공개 매수를 하이브가 했을 때 인위적으로 2천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주가를 높여버린 거예요, SM을. 예. 그러면 SM 엔터를 들고 있었던 개인들은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죠. 검찰은 그 부분을 시세 조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네. 지금 굉장히 강력한 수사에 돌입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법 리스크가 또 한번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도 월요일에 네. 지금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그 금감원에 또 매우 이례적으로 여의도 금감원에 검찰청처럼 이렇게 포토라인 설치돼가지고 출석을 했고 다음 날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아마 주가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과연 이번에 시세 조정을 했을 때 이 네. 사실을 알았는가, 아니면 최소한 보고를 받았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밝혀질 사안이긴 네. 한데, 문제는 만에 하나 김범수 창업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번 시세 조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개인 처벌을 떠나서 카카오라는 법인 전체에 아하.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카카오 산하의 카카오뱅크라는 이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이에요. 근데 원래 은행은 비금융권 회사가 은행의 지분을 10%밖에 갖지를 못해요. 네네. 왜냐하면 은행업, 금융업을 안 하는 회사가 만에 하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을 처음 출시했을 때는 당국이 좀 기존의 은행을 좀 흐트러뜨리는 매기 노릇을 해라. 예. 그래서 비금융권 회사라 하더라도 34%까지 아하. 지분을 가져도 된다라고 인터넷 은행에서만 허락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는 거의 한 27%, 30%까지 사들였는데 만에 하나 이번 27%까지 지금 이제 갖고 있죠, 카카오뱅크를. 만에 하나 이번에 김범수 창업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예. 이건 아직 모릅니다. 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예, 거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게 일종의 양벌 규정. 그러니까 개인이지만 실제로 법인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에도 똑같은 형벌을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카카오뱅크의 10% 넘는 지분은 다 팔아야 되는 아하. 이제 형사처벌, 양벌 규정이라고 예. 하죠. 예, 여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 이름이 카카오뱅크인데
카카오뱅크에 갖고 있는 카카오의 지분은 10%밖에 안 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크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은 선반영하잖아요. 네네. 미리 빼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만 원대까지 무너진 것은 그런 최악의 상황도 함께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양보할 규정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김범수 전 의장이 이제 금감원에 출석을 했고요. 금감원이 이제 뭐 검찰로 이제 사건을 이첩하면 네. 검찰로 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네.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겠지만 김범수 전 의장이 벌을 받으면 이건 법인도 같이 벌을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법인이 벌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복잡한 은행을 가지려면 뭐 어떻게 되는 그것 때문에 그 혜택을 뺏기게 되죠.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손을 떼야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27% 갖고 있는 거를 좀 버려야 돼서 네, 카카오뱅크를 10%만 남기고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카카오뱅크 운영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냥 주주로서 남게 되는 뭐 그 정도 수준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번에 김범수 전 의장이 출석하는 걸 보고 뭐 창사 이래 굉장히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 네. 회복이 되겠어? 너무 떨어지니까 손절도 못해 이런 비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손절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으려면요. 예. 주가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안짝일 때 그나마 손절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네. 지금처럼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상황에서는 여기서 뭐 손절이라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과연 카카오와 관련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를 벌고 어느 정도를 손해를 봤을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요. 예. 한 증권사가 기존의 이제 평균 매수 단가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 뭐 어느 정도의 개인들이 지금 뭐 손실과 수익을 내고 있나라는 내는 데이터 뭐 하나의 창구가 있는데 네. 여기를 보면 평균 수익률은 지금 거의 이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고요. 아. 전체 카카오를 투자한 분들의 99.859%는 예.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률은 다르겠죠. 네. 어떤 분은 뭐 더 크고 낮겠지만 아까 평균이 마이너스 50%였고 예. 평균 매수 단가가 10만 원대였대요. 아하. 근데 지금 3만 원대니까. 3만 원, 4만 원대니까 뭐 하고 그럼 버신 분은 있는가? 있었습니다. 0.41% 정도가 카카오라는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낸 상태. 그러니까 거의 지금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손댄 분들, 보유했던 분들 혹은 기존에 팔았던 분들 모두 손실이었다. 아, 네. 이렇게 물론 NH 투자증권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한 곳의 네. 분석이긴 하지만 네. 이것도 굉장히 데이터 분석입니다. 보네요. 예, 예, 아, 예. 보니까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네요. 네. 0.41%만 수익을 냈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비명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요거는 조금 더 네. 계속 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사 이어서 수사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또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국내 증시 바닥은 어디? 그러니까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국내 증시 자체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코스피의 이 정도면 적정해 할 때 2,500선, 뭐 2,450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PER이라든가 PBR을 통해서 지금은 2,300도 지키냐 마냐하는 수준으로 그래요. 떨어져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오늘 또 급락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코스피가 단기간에 뭐 2,500, 600에서 지금 보면 한 달 반 사이에 무너졌잖아요. 뭐 여기에는 고금리에 대한 이유, 우리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야기했고 네. 고물가에 대한 것도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지만 단기간으로 높여보면 특히 최근에 한 3주, 한 달 정도를 놓고 보면 국내의 수급 문제가 수급. 가장 큽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수급이라는 그러니까 매수 매매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 네. 거기서 가장 지금 핵심 주범으로 꼽히는 게 미수 거래에 대한 반대 매매입니다. 미수 거래에 대한 반대 반대 매매. 매매.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잘 미수금 들어가야 대비 될 것 같아요. 반대 매매도 있는데 네, 네. 우리가 빚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돈 말고 뭐 빌려서 투자를 할 때는 주식 담보 대출이라는 것도 예. 있고요. 스탁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짧은 거 초단기 빚내서 투자하는 건 이제 미수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수를 내서 3거래일 내에 그걸 다시 돈을 채워 넣는 아, 정말 짧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약간 외상 같은 거네요. 외상이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마다 증거금률을 정해가지고 어떤 데는 이 종목은 증거금률 100% 이러면 미수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뭐 증권사의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이 종목은 증거금률 40%야. 그러면 2배 이상을
자기 돈 대비 살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3거래일에는 갚아야 되는데 바로 이 미수금에서 사고가 터지게 된 건데요. 여기 하나 지금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함께 보면 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가 10월 19일에는 거의 70%가 나왔잖아요. 예. 미수 썼던 사람 중에 거의 70%가 금액 중에 70%가 반대 매매가 나갔다라는 건데 근데 이때 메커니즘도 주식하시는 분은 알 텐데 반대 매매를 하는 이유는 실은 증권사가 돈 빌려줬다가 네.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 돈 받으려고 반대 매매를 치잖아요. 아, 증권사가 알아서 파는 거군요. 예, 3일 안에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어떻게 팔겠습니까? 이거 이 사람 손실 볼 것 같으니까 한 마이너스 5%에 팔자 이러지 않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갈 때는 가장 확실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하한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여기에다가 이미 체결을 시켜놓으니까 남이 사갈 만한 돈으로 내놔야 되는 거니까. 바로 확실한 체결이 될 만한 가격. 예.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올 때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급락, 폭락을 할 수가 네. 있을 텐데 아하. 지금 연일 반대 매매가 계속 터지고 터지면서 실은 주가의 하락폭, 낙폭이 지금 과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 반대 매매. 그러니까 증권사가 쉽게 말하면 돈 없이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3일 안에 갚으세요 했는데 못 받으면 3일 뒤에 그거 3거래일 뒤에 네. 증권사가 알아서 그걸 싼 값에 미리- 내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반대 매매라고 네. 하는 거군요. 네. 네, 정말 경알못입니다, 저는. 네. 네. 그게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주식을 모르는 게요, 지금은. 지금 상황은 그런 네,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 상황은요. 투자를 안 네, 하는 네, 게. 네. 그리고 신용거래 융자 뭐 담보 비율 이것도 뭐 반대 매매를 그렇죠. 이끄는 근데 그거죠. 그 전에 잠깐 언급해야 될 게 근데 예, 예. 왜 갑자기 이 미수 이 반대 매매가 터졌지라고 할 때는 예, 예. 영풍재지라는 종목에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 이 트리거가 있었어요. 그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이게 뭐 연초 이후에 10배 올랐네, 12배 올랐네, 이게 네. 작전이네 아니네 이것도 역시 지금 조사와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예. 앞서 말한 그 10월 19일 요 언저리에 18일, 19일에 영풍재지에 먼저 이제 소위 말한 미수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된 거였고 이게 딱 거래 정지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영풍재지에 묶였던 돈이 거의 뭐 5천억 정도가 그래요? 되게 되는 이제 예. 그런 수준이 되면서 마치 이 사태를 하나의 트리거로 삼아서 이게 참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큰 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기관이라든가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네. 요거를 하나의 빌미로 한번 세게 주가를 더 밑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아. 그 이유는 뭐냐? 실은 미수 거래를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2,500, 2,600을 넘어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좀 과한 빚을 냈거든요. 네. 비단 미수뿐만이 아니라 뭐 담보대출이든 신용융자든 빚투 열풍이었죠. 그거를 고리 삼아서 아하. 오히려 주가를 더 밀어버리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는데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이제 앵커가 신용융자, 예. 신용융자 이제 한 거는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빚내서 투자한 걸 통칭하는 건데요. 네. 8월 달, 7월 달에 20조, 네. 정말 화랑일 땐 뭐 21조, 22조가 갔는데 보통 우리가 한 15조 정도 네. 빚을 내서 투자를 해요. 15조, 16조. 네. 근데 8월부터 10월까지 지금 거의 엄청난 융자 잔고가 줄었다. 떨어지네요. 이건 뭐겠습니까? 다 일종의 반대 매매들이 다 터졌다. 다 그러니까 털렸다? 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아.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반대 매매는 마이너스 3%에 이렇게 거래를 내질 않죠. 예. 그 주체 입장에서는 가장 하한가로. 확실하게 거래하기 위해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15조, 16조 예. 라인까지도 또 이런 큰 손들이 음. 밀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도 지금 보니까 뭐 비단 영풍재지 뭐 하한가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주 네. 그동안 과열됐었던 종목들을 또 이제 세력들이 누르면서 이렇게 뭐 미수도 터지고 반대 매매도 나오고 이런 신용도 네. 터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바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다시 치솟는 비트코인. 주식 말고 비트코인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좀 웃는 시기라고 합니다. 많이 네. 올랐죠? 네, 뭐 3천만 원이 깨지고 뭐 이랬는데 지금 예. 국내 뭐 우리 원화로는 4,600만 원이 넘는 이런 상황인데 예. 비트코인만 나홀로 웃고 있습니다. 지금 4,680만 원 나와 있네요. 뭐 연초 이후로 뭐 50%, 60% 오른 뭐 그렇죠. 네. 예, 이런 상황이 그 이상 오른 상황이 됐는데 네.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형 미국의 자산운용사에서 현물 ETF를 출시하고 이것을 미국 금융당국이 허가해 줄 거다. 이게 왜 호재하시겠는데 ETF를 저런 운용사에서 출시를 한다면 네. 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운용사가 엄청난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ETF 상품을 만드니까 강력한 매수가 붙게 되는 게 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감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코인은 발행량이 비트코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4년마다 일정 발행이 채워지면 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음. 근데 내년이 반감기가 도래를 한다. 4년마다 오는. 그러면 수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비싸지겠다. 오히려 아, 귀해지겠다. 복선 이거. 귀해지겠다. 이런 아. 것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웃고 계시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네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로 주식을 산 뒤에요. 이 빌린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파는 매매를 뭐라고 할까요? 아까 정철진 평론가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단어입니다. 1번 반대 매매, 2번 통정 매매, 3번 위탁 매매.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 뽑아서 방송 마치기 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기름값에 운전하는 분들의 시름이 깊어져가는 요즘입니다. 기름을 넣지 않아도 쌩쌩 잘 달리는 차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호주에 그런 차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말 자동차 맞나요? 희한하게 생겼죠? 이런 게 한두 대가 아닙니다. 호주에서 국제 태양광 동력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38개 팀이 자체 기술로 완성한 태양광 동력 자동차의 성능을 검증하는 자리였는데요. 1987년 처음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호주 대륙의 북쪽 해안 지역인 다윈에서 출발해 대륙의 남쪽 끝 아델레이드까지 총 3,000km의 거리를 태양에너지 동력으로 6박 7일에 걸쳐 종단합니다. 규정상 리튬이온 배터리를 20kg까지 장착할 수 있지만 종단 중엔 오직 태양광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다는데요. 고속주행 그리고 사막의 돌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으로 친환경 자동차 시대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우승자가 결정될 텐데요. 과연 어느 나라가 차지할까요? 햇빛으로 달리는 자동차, 실용화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기름값이 무서워 차 못 타는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멀쩡해 보이는 청바지인데요. 아니 이걸 왜 자르는 걸까요? 유행이 지나서 더 이상 안 입는 걸까요? 아니면 살이 쪄서 못 입는 걸까요? 거침없는 가위질로 조각을 내더니 이리저리 배열하면서 다시 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다가 이렇게 근사한 그림이 탄생하는데요. 멕시코의 예술가 크리스티안 라모스의 솜씨입니다. 평소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별별 것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유명한데요. 예전엔 나비의 날개를 도화지 삼아 섬세한 그림을 선보인 적도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예술가들에겐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가 창작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모르는 생물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자꾸 이런 미스터리한 출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한 섬에 괴상한 물질이 떠밀려와 현지인들을 놀라게 했다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파푸아뉴기니 동단에 자리한 외딴 섬 신베리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해변에 뭔가 거대하고 허연 게 누워 있는데요. 얼핏 꼬리 지느러미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볼수록 묘한 생김새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없는 유기물 덩어리 형태로 발견이 돼서 일각에선 인어나 혹은 여태 발견된 적 없는 심해 생물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심하게 부패한 작은 고래나 바다소의 사체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DNA 샘플이라도 수집했다면 확실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지인들이 서둘러 땅에 묻어버리는 바람에 그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또 OTT 작품들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엄청난 작품들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네. 번째 작품 뭡니까? 일단 1990년대를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3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우정, 수다뿐만 아니라 그중에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감독님이 등장하십니다. 네. 자, 누군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2000년대 초중반에 해외 영화제 가면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디 있다 이런 감독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냐. 그럼 난 뭐 노란문 얘기를 하고 그랬죠. 오, 와. 네. 봉태일, 봉준호 감독님이신데 네. 어떤 작품이에요? 예, 내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는 다큐멘터리고요.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인터넷, 뭐 OTT, 넷플릭스 같은 거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들은 저희가 VHS라고 하죠. 비디오 테이프. 네. 를 복사해서 동아리방에서 보던 이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당시에 영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인 영화 동아리 노란문 영화연구소라는 곳에 멤버였다고 해요. 네. 이 30년 만에 화상회의로 만난 이 노란문 회원들이 1990년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영화만을 사랑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뭉쳤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수다처럼 들려줍니다. 게다가 이 노란문 영화연구소에서요.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단편 영화 루킹 포 파라다이스라는 작품이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 네네네. 그 작품을 또 따라가는 약간 미스터리한 다큐멘터리이기도 해요. 네. 당시 노란문의 회원이었던 이형래 감독님이 연출을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봉준호 감독의 네. 그 초기작이 여기서도 이제 그거에 또 맞습니다.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럼 봉준호 감독이 주인공인 건가요? 그렇게 예상하시겠지만 예.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 노란문 영화 연구소의 전체 멤버들, 오히려 시네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청년들이 주인공이에요. 봉준호 감독님의 비중은 좀 크지는 않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루킹 포 파라다이스라는 작품이 이 작품에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잠깐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 의견을 좀 물어봤대요. 이런 다큐멘터리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주인공이면 안 된다. 우리 멤버 전체가 주인공이어야 된다라고 했대요. 근데 이영래 감독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 원래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라고 했다면서 응, 너 주인공 생각 없었어. 없었는데 라고 하셨다고 하고요. 이 루킹 포 파라다이스라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작품의 첫 관객이자 유일한 관객인 노란문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이 작품이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이 시대를 전혀 모르는 젊은 관객들이 너무나 열광하더라고요. 이 작품에.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화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시절의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이 관계를 맺었다는 게 되게 예. 부럽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네트워크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옛날 얘기하는 그런 느낌도 나고 네. 이 봉준호 감독의 젊은 시절 모습도 볼 수 있고 게다가 또 봉 감독의 청년 시절에 만든 미공개 작품도 만날 수 있고요. 그 청년 운동이 끝나고 그 뭔가 시대상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여러모로 유의미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작품도 아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예,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관심이 정말 크죠. 일본 애니메이션계 거장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10년 만에 신작을 내놨어요. 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マリト助けて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ぞ。姉妹波が来る。あの後は穏やかになる。風を受け走り出す枯れ木を越えてお前どこから来た？上から
君の塔を築くのだ 야, 이 제목이 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우와. 네. 이게 좀 길다 보니까 제대로 이 제목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서 네. 더 유명해졌던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맞습니다. 약간 꾸중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영화 제목이라서 네.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라든지 뭐 그대들은 어쩌고 이렇게 살 것인가라든지 뭐 먹고 살래? 네, 그러니까 그대들은 땡땡땡 살 것인가라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게다가 7월에 일본에서 먼저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예고편이니 어떤 광고도 전혀 없이 딱 포스터 한 장만으로 공개하고 바로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네. 이 작품은요, 뭐 이 비주얼을 보시면 알겠지만 딱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다라고 할 만한 그림체고요. 네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한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한 소년이 좀 희한한 신비한 외가리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판타지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굉장히 좀 자전적인 소년 시절의 고민과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20년 전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이 공개됐을 때 그때도 이 감독님의 은퇴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은퇴를 철회하고 이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서 다시 이 작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배우들이 또 목소리 출연을 맡았어요. 뭐 김무라 타쿠야 같은 일본 스타들이 목소리 출연을 했고 네. 또 우리말 더빙에는 상반기에 정말 큰 사랑받았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 성우진이 또 참여했다고 하니까 네, 이것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123분짜리인데 일일이 손으로 그린 수제작 애니메이션이라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하면 뭐가 또 대표적으로 빠바바바. 그러니까요. 음악이 정말 대박이잖아요. 음악이죠. 이번에도 멋진 배경음악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뭐 이웃집 토토로 같은 이런 음악만 들어도 영상이 떠오르는 이 작품들을 만든 히사이 시조 감독이 오, 네. 이번에도 영화 음악으로 함께 참여를 합니다. 와. 그리고 한국에서 레몬 열풍을 일으킨 일본 대표 싱어송라이터 요네스 켄지가 또 OST를 불렀고요. OST 작업만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손으로 직접 이 작화를 만드는 데는 꼬박 7년이 걸렸고요. 이 지브리 최초로 돌비 아이맥스에서 또 상영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 비주얼,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야말로 대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 들여 만들었네요. 정말. 네, 아니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영화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무조건 볼 거고요. 네. 다음은 한국 영화 준비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작품도 화면으로 먼저 준비했어요.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안녕 안녕. 이곳은 조만간 나의 평생 직장. 약속했다. 아이씨, 페어타이어가 선생이냐? 정교사 되는 그날까지 눈 빡 감고 귀 딱 막고. 만약 불의를 보게 되면 잘 참겠습니다. 네네 가고 있어요. 양호실은 안 가도 되겠지? 선생님은 아파 죽겠다. 네, 이 작품은 한때 국가대표 복싱 선수를 꿈꾸던 소시민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선생님이 되면서 학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이 교사들에 대한 갑질, 또 학교 폭력까지 자행하는 문제 학생 한수강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속 시원한 사이다 액션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웹툰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에요. 동명의 웹툰이 원작인데 뭐 학부모 갑질이라든지 학교 폭력을 응징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약간 톤 자체가 액션 영화로서 조금 과장된 만화 같은 연출이 좀 돋보이는 작품이기는 한데 요새 사실 뉴스에서도 보시면 이런 문제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대놓고 교사들에게 뭐 막말을 하는 학생이라거나 뭐 교사에게 폭행을 하는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정말 끔찍한 방식으로 학교 폭력을 자행하는 불량 학생들이라든지 네. 이런 영화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요즘 뉴스들을 보면 꼭 가장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더라고요. 네. 제목이 용감한 시민인데 신혜선 씨가 이제 선생님 역할을 했잖아요. 액션 연기가 참 볼만하다고요. 예, 신혜선 배우가 사실은 이 작품이 첫 번째 액션 영화예요. 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호쾌한 액션씬을 보여줍니다. 예. 배우도 이 액션에 대한 그 도전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고요. 또 작품 안에서 액션을 할 때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장면은 적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예, 촬영 기간 포함해서 6개월 동안 액션 스쿨 다니면서 이 전직 복싱 선수 역할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 아니 네. 액션 원래 연기도 워낙 잘하시는 분인데 네. 또 하이킥을 팍 날리는 이런 장면도 방금도 워낙 나왔고요. 키도 크고 팔다리가 훤칠한 배우이다 보니까 이 180도 하이킥을 날리는 장면이라든지 와이어 액션 같은 경우도 네. 배역 없이 직접 저렇게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오, 진짜 너무 그러니까 화면으로 지금 보는데 네. 액션을 너무 잘하시는 너무 것 잘하시죠. 같아서 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마지막 작품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요. 네, 마지막 작품도요. 어제 개봉한 너와 나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수학여행 전날, 하루 전날 세은이와 하은이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네.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마음속에 담은 이야기들을 되게 꿈결처럼 이 전하는 하루를 보내는 두 고등학생 세미와 하은인데요. 세미 역은 박혜수 배우가, 하은 역은 김시은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작품 이 수학여행 떠나기 하루 전이라는 줄거리에서도 좀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 2014년에 벌어졌던 이 세월호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작품 곳곳에 이 세월호의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비주얼이나 이미지들이 담겨 있고요. 또 이 수학여행 하루 전날 설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 그날의 고통과 슬픔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아련하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슬픔을 강조하거나 내세우지는 않았다라는 점 굉장히 이 작품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조현철 배우로 유명한 조현철 감독님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에요. 영화판에서는 천재라고 불린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TV 시즌 1에서 이 조석봉 일병 역으로 얼굴을 알렸던 이 조현철 감독님 이번에는 그야말로 감독으로서의 자신의 컬러를 아주 잘 보여주는 멋진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너와 나 지금 영상 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꿈과 같은 약간 안개 같은 그냥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도 나면서 잔잔하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그런 평들 때문에 아주 온라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 이름이 제 이름이다 보니까 하은, 네. 뭔가 또 남일 같지 않게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네, 마침 또 이번 주 일요일이 10월 29일입니다. 12구 참사 1주기이기도 하고요. 딱 1년 전에 이태원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멈추는 일이 있었는데 이 너와 나라는 영화가 그래서 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본 작품들 모두 관심이 정말 많이 가고 또 여운이 긴 작품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좀 어려웠다 싶은데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정답은 1번 반대 매매였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이 당첨되셨을까요?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미라클님,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굉장히 희망적인 네. 메시지를 주신 두 분입니다.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